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미국 제치고 세계 1위 대국으로 등극. 2. 살기 위해 한국산 배라도 만들겠다. 3. 한국이 법대로 하자며 맞소송한 이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이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 1위로 등극한다는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바이든이 한국의 뒤통수를 수차례 치며 한국을 견제했던 진짜 이유가 밝혀진 셈인 것인데요.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주요국들 정상들은 미국 대신 한국과 새로운 동맹 관계를 만들기 위해 한국의 말도 안 되게 놀라운 파격 제안을 동시에 해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말 그대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고 하지만 세계 경제대국 1위인 미국과 비교하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GDP 순위를 보시면 미국은 세계 1위, 한국은 12위입니다. 미국의 GDP는 한국의 15배에 육박합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앞으로 평생 한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죠.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조사기관이 한국이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 1위로 등극할 것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바로 최근 너무나도 핫한 2차 전지. 2035년이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는 815조 원으로 600조 원 수준인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마저 압도적인 격차로 뛰어넘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배터리가 전기차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에 배터리가 필요할 것이라 전문가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2차 전지 배터리를 통해 작동된다면 전 세계 배터리 시장 규모는 수천조 원이라는 경이로운 규모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천조 원짜리 배터리 제조 비용 중 무려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양극재. 이 양극재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고 세계 최초로 수직 계열화시킨 곳이 바로 한국의 에코프로그룹. 황제주, 주당 100만 원 이상 주식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에코프로 주가의 급격한 상승세로 인해 에코프로 대주주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국내 주식 부자 순위 5위에 이름을 올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그룹 일가 4명을 제외한 7대 그룹 총수와 총수 일가는 물론 국내 쟁쟁한 재력가의 순위가 이동채 전 회장보다 아래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 LG그룹의 구광모 회장,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까지 압도적인 격차로 따돌리며 대한민국 부자 순위 5위로 등극한 것입니다. 11일 헤럴드 경제가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 상위 개인 주주 랭킹 7월 7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이동채 전 회장의 지분평가액은 4조 9,175억 원으로 탑 5자리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에코프로 주식이 너무 비싸다며 공매도했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2차 전지 기업 에코프로의 주가가 장중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여의도 증권업계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매도 의견의 보고서를 내며 사실상 주식을 팔라고 했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비웃기나 한 듯 주가가 오르더니 급기야 증권업계에서 황제주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주가 100만 원 선까지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증권사들의 전망을 믿고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기관 외국인 중심의 공매도 투자자들은 숏 커버링, 쇼트 커버링으로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투자자들은 에코프로를 최근 한 달 동안 50만 주 넘게 손해를 보고 매도했습니다. 숏 커버링은 공매도로 미리 팔았던 가격보다 비싼 값으로 주식을 되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한꺼번에 숏 커버링이 진행되면 주가가 이상 급등하는 이른바 숏 스퀴즈라는 현상도 발생하죠. 김기주 KPI 투자자문 대표는 주된 이유는 아니지만
최근 에코프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숏 커버링의 영향도 일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일부 공매도 투자자들이 수십 %의 손실을 보고 주식을 갚은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논란이 확산하자 증권사들은 이제 아예 에코프로에 대한 분석을 포기했습니다. 삼성증권, 하나증권과 같은 대형 증권사들이 에코프로에 대해 4월과 5월부터 매도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가 반대로 주가가 폭등하자 대망신을 당했고 다른 증권사들은 아예 분석 보고서를 내놓지 않으며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증권사가 하라는 반대로 하면 돈 번다. 사라고 하면 팔고 팔라고 하면 사면 된다. 그렇게 하면 너무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사들마저 꺾어버리고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2차 전지. 한국의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일본산 배터리와 같거나 더 훌륭한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갖춘 동시에 중국의 엄청난 생산 능력 및 낮은 원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S&P 글로벌에서 리튬 및 2차 전지, 배터리, 금속 부문을 담당하는 루카스 베드나르스키 수석 애널리스트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이 중국, 일본 기업과 비교해 갖고 있는 우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장점은 일본의 품질과 중국의 대량 생산 능력이 결합돼 있다는 점입니다. 팬데믹 기간 전 세계 생산 확장이 봉쇄 조치로 둔화했는데 흥미롭게도 한국은 거의 유일하게 생산 능력을 계속 늘린 국가였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역시 엄청난지만 세계 3위인 일본을 따라잡고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되기에는 충분한 수준이지만 아직 세계 1위 미국을 따라잡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세계 최고의 조사기관이 한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 자신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두 민족, 한국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로봇을 비롯한 미래 산업 장악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세계 로봇 시장 1, 2위를 다투고 있는 최고의 국가들입니다. 지난 2020년 현대차가 세계 최고의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데다가 카이스트는 MIT마저 제치고 자율주행 로봇 세계 1위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전 세계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로봇 기술도 한국 못지않게 유명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세계 1위인데요. 이렇게 세계 1, 2위 로봇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스라엘 컨퍼런스는 이스라엘의 신기술과 한국의 제조기술의 만남을 통한 글로벌 시너지를 만들고 세계 로봇 시장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들을 두 나라가 완전히 장악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앞으로 3년 뒤에 200조 원, 10년 뒤면 최대 2,000조 원에 육박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국 시장 조사 및 컨설팅 기업인 브랜드 에센스 마켓 리서치 앤 컨설팅, 브랜드 에센스 마켓 리서치 앤드 컨설팅 프라이빗 리미티드은 이 같은 서비스 로봇 시장 예측 자료를 담은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한국과 이스라엘이 이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이 한국으로부터 최근 대규모로 무기를 구입하더니 수백 조에 육박하는 원전 건설까지 한국에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가 원전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새로 발표했는데 미국이나 프랑스가 아닌 한국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폴란드는 독일, 체코 등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유럽과 CIS, 중국을 잇는 산업재 생산과 물류의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다. 라며 특히 무기 등 방산 수출과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인 만큼 향후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했습니다. 심지어 동남아시아에서는 러시아산 무기는 더 이상 너무 성능이 후져서 쓰지 못하겠고 미국산은 터무니없이 비싸서 한국산 무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국과 초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의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수에즈 운하에서 또다시 화물선이 좌초됐습니다. 2021년 일본이 만든 대형 컨테이너선인 에버기브노가 운하 한가운데에서 좌초돼 세계적인 무역 동맥경화를 유발했는데 이번에 좌초된 컨테이너선은 중국에서 만든 배였습니다. 수에즈 운하 동항 서비스 업체인 레스는 트위터에 수에즈 운하 남쪽에서 VXINHAI 통 23호가 좌초됐으며 이 선박과 함께 운하에 진입한 4척의 다른 선박과 이후 진입할 예정이던 선박들의 통항에 지장이 생겼다고 발표했습니다. 선박 위치 추적 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홍콩 선적의 이 화물선은 현재 홍해 쪽에서 진입하는 운하 남쪽 수로에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운하 남쪽 끝부분에 선박이 갇히면서 해당 구간 운항이 중단됐으며 운하 양 끝에서 선박들이 대기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고 선박은 중국 타이주 거안이라는 조선사에서 건조되었는데요. 총톤수 32,929TW 벌크 화물선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두바항을 졸발해 홍해를 거쳐 지중해 쪽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선박 위치 추적 사이트 마린 트래픽은 이 선박이 현재 조종 불능 낫 언더 커맨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인 수에즈 운하에서는 크고 작은 좌초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가장 큰 피해를 주었던 사고는 2021년 3월 길이 400m, 총톤수 22만 4천 TW. 초대형 컨테이너선인 에버기브노가 좌초해 엿새 동안 운하를 막아버리면서 글로벌 물류 대란을 빚은 사건이었습니다. 수에즈 운하관리청 SCA은 에버기브노 좌초 사고 후 운하를 더 넓고 깊게 하는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인데요. 공사 중에 이번에는 또 중국 선박이 좌초된 것입니다. 사고 직후 운하관리청은 예인선 3척을 급파해 사고 선박 신하이통 23 견인했고 이번 사고는 에버기브노 때보다는 빨리 수습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건조한 이 선박은 엔진 오작동을 일으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버기브노보다 훨씬 작은 선박이었고 수에즈 운하관리청이 3척의 예인선을 빨리 견인을 했으니 망정이지 자칫하면 또 한 번 글로벌 물류 위기가 일어날 뻔했는데요. 세계적인 물류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중국산 화물선이 멈춰버린 이유가 엔진 오작동이었다는 게 밝혀지자 중국산 화물선에 대한 신뢰는 또 한 번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수에즈 운하는 한국산 배만 통과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도약의 기회를 맞은 한국 조선업계는 얼마 전 커다란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대우조선해양은 45년 만에 대우 간판을 떼고 한화오션으로 사명을 바꾸면서 1978년 대우그룹에 인수되어 붙여진 대우조선공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화는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대우조선의 지분 49.3%를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한화오션,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한국조선 빅3는 굳건히 그 체제를 유지해 중국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고 조선업 세계 1위를 사수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한국조선 빅3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중국 조선사들을 물리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HD 한국조선해양은 이미 올해 연간 수주 목표량의 절반 이상을 채우는 뚝심을 발휘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86척의 선박을 수주해 누적 수주 금액 기준 103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 연간 수주 목표의 66%를 채우는 놀라운 실적을 거뒀습니다. 심지어 카타르 프로젝트 2차 물량인 LNG 운반선 대량 발주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추가 실적을 올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카타르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인 카타르가 연간 LNG 생산량을 기존 7,700만 톤에서 1억 2,600만 톤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2020년 국내 조선 3사와 오는 2027년까지 100척 이상의 LNG 운반선 선표 예약 합의서를 체결했는데요. 당시 계약 규모는 약 24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국내 조선 3사가 지난해 계약한 1차 물량은 54척이었고 이것은 카타르에너지가 발주한 전체 물량 65척 가운데 83%에 달하는 것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조선업계 전반에는 올여름 카타르 물량이 풀리면서 매출 개선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최근 LNG 성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카타르 프로젝트 수주가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의 성가는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17만 4천 미터 3급 LNG 운반선의 가격은 2억 5,600만 달러였지만 조만간 2억 6천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조선업계는 일손 부족이라는 난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업 호황으로 일감은 꽉 들어찼는데 일손이 너무나 부족한 건데요. 조선기업들은 해결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중입니다. 현대중공업은 필리핀 조선소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 대통령실은 HD 현대중공업이 세계 4대 조선소 중 하나였던 필리핀 수빅조선소에 입주의 드라이독 2개를 사용할 것이라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수빅조선소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 북서쪽으로 110km 떨어진 수빅만에 위치한 조선소로 한진중공업이 2006년 조성한 곳이었지만 2016년 조선업 불황으로 영업이 중단되었고 결국 미국 투자펀드에 팔린 후 시설의 3분의 1은 필리핀 해군이 임대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HD 현대중공업은 최근 일감이 밀려들어 자체 조선소 9개 도크가 이미 꽉 찬 상태입니다. 결국 필리핀 수빅 조선소를 활용할 계획을 세운 것인데요. 아직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만일 이 일이 성사된다면 필리핀에 최대 1만 5천 개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기 때문에 필리핀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현대중공업이 수빅 조선소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때 아닌 굴욕을 안겼습니다. 중국 조선기업들은 사실상 한국이 수주하지 않은 것을 주워먹는 상황인데요. 비어있는 도크가 많아지자 한국과 손을 잡겠다는 중국 조선소까지 등장했습니다. 최근 삼성중공업은 대만 해운사로부터 수주한 컨테이너선의 일부 선체 블록을 중국 헝리, 항력, 중공업에 맡겼습니다. 헝리그룹은 지난해 STX 다레니 조선소 등 자산을 인수하며 조선업에 진출했지만 그룹이 자체 주문한 선박을 비롯해 벌크선 정도의 일감만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말 인도 기준 수주 잔고가 149척, 302억 달러에 이릅니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은 중국 조선소에 일감을 떼어주어 인력 부족을 메우는 한편 수익성도 개선할 전망입니다. 최근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상대적으로 저가에 수주한 과거 계약분의 기초 공정을 중국 조선소로 넘기고 국내 조선소는 고가 수주분에 집중하는 것이 채산성 측면에서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당연히 기술 유출이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선의 일부 선체 블록만 헝리, 달력, 중공업에 헝리증공업의 다른 조선소에서 제작한 선체 블록을 다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로 가져와 최종 조립 건조하는 방식으로 헝리와의 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품질 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도 파견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조선업 빅3가 3강 체제를 유지하다가 중장기적으로 한국조선해양은 기존 상선에 삼성증공업은 해양 플랜트에 한화오션은 방산에 각각 무게를 싣는 방식으로 특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만 무엇이 되었든 한국 조선사들은 그동안 숱한 고난을 극복한 저력에다가 기술력까지 더해져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보다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 중에서도 요즘 각광받고 있는 분야는 파운드리, 위탁 생산 분야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설계업체들이 설계도를 건네주면 그대로 생산을 해주는 것인데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분야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대만 TSMC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큰 성과를 본 이후로 반도체 산업의 핵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에 얼마 전에는 삼성마저 파운드리에 뛰어들었고 TSMC와의 경력 차이가 있다 보니 아직까지 점유율 차이가 꽤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종합 반도체를 키워온 삼성의 저력으로
파운드리 산업을 시작한 지 고작 몇 년 만에 업계 2위를 차지하며 기술력으로는 TSMC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고 곧 상용화될 3나노에선 이미 따라잡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은 굉장한 호황기를 누리며 TSMC는 반도체 설계업체들에게 주던 할인 혜택들을 전부 철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고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적게나마 해주던 할인 혜택을 폐지하고 살 사람은 사고 말 사람은 말라는 뜻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비대면 시장이 활성화되고 관련 IT기와 반도체 장비들의 수요가 늘면서 업계는 사상 처음 맞이하는 호황을 겪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는 이미 초미세 공정에 1년치 이상의 주문량이 쌓여 있으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 2020년 설비 투자를 176억 달러 우리 돈 19조 원 가까이 늘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고객사들의 주문량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은 삼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1년치 주문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설계업체들이 지금 주문을 한다면 대략 1년 뒤에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1위 TSMC와 2위 삼성에 이은 업계 3위인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도 가동률 100%를 달성하며 유례없는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트렌드포스는 2020년 세계 파운드리 업계는 전년 대비 20% 성장했으며 내년에는 그 이상 발전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가 호황기라고 해서 모두가 웃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매일같이 최대 실적 달성과 같은 좋은 소식들이 나오지만 뒤에서는 각종 특허 소송을 비롯한 이권 다툼의 한창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업계 1위인 TSMC는 선두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위인 한국 기업을 향한 특허 소송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삼성은 미국에서 특허 전문 관리 업체인 롱혼 IP에게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롱혼 IP는 처음 들어보고 그만큼 생소한 기업인데요. 세계 각국에서 특허 소유권을 사다가 특정 국가의 기업을 겨냥해 소송을 제기하며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가져가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특허 소송만을 위해 탄생한 회사인 것입니다. 이런 롱혼 IP에서 한국의 삼성이 자신들 소유의 특허 기술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걸어온 것인데요. 놀랍게도 해당 특허 기술은 얼마 전까지 대만의 TSMC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2019년 대만 TSMC가 해당 특허를 롱혼 IP 자회사로 이관시켰다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TSMC가 자사 핵심 기술이 담긴 특허를 특허 전문 업체인 롱혼에게 넘긴 이유는 삼성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로지 삼성을 견제하기 위해 TSMC가 자사의 소중한 특허를 롱혼 IP에 넘겼고 이런 식으로 롱혼 IP가 각종 특허를 취합하여 삼성에게 소송을 걸도록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TSMC 또한 과거에 롱혼 IP위 자회사와 특허 분쟁을 하며 각종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서로 합의하며 상호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TSMC는 롱혼 IP위 반도체 자회사에게 상당량의 로열티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호협력을 맺은 두 기업은 다음 타겟으로 삼성을 목표로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백 수천 건의 소송을 진행한 삼성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TSMC위 특허를 들이밀며 삼성에게 소송한 롱혼 IP는 최근 삼성에게 맞소송을 당했습니다. 삼성은 롱혼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해 특허 침해 무효 소송이 심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삼성과 롱혼 IP는 과거에 특허 소송을 벌인 적이 있었으며 해당 소송에서 양사가 합의하며 더 이상 특허에 관련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은 일절 일으키지 않겠다는 양사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합의를 근거로 상호 간의 모든 법적 분쟁은 더 이상 그만하기로 한 상황인데 최근 롱혼 IP가 다시 특허 침해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합의서에 근거하면 롱혼 IP위 주장은 무효이지만 롱혼 IP도 믿는 구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삼성이 침해했다는 특허는 기존의 롱혼 IP 소유가 아니었으며
삼성과 롱혼 IP가 상호 합의를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보유하게 된 TSMC 위 특허이기 때문에 해당 합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에서는 롱혼 IP에서 주장하는 특허 침해 자체를 일절한 적이 없는 데다 특허 침해와는 별개로 과거에 맺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삼성의 책임은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양사가 과거의 합의를 통해 서로 간의 법적 분쟁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최근 롱혼 IP 측이 이런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는 것이 삼성의 주장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소송의 중심에는 TSMC 위 반도체 특허 기술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TSMC와 소송하던 롱혼 IP가 서로 상호협력 합의를 하더니 TSMC 위 특허마저 롱혼 IP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삼성에게 소송을 거는 명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소송하지 않기로 약속한 롱혼 IP는 2020년 2월 TBT라는 이름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이 TBT에 TSMC 소유의 미국 특허 3건을 이전했습니다. 삼성이 미국 법원에서 TBT와 롱혼 IP가 동일법인에 가까운 특수관계인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롱혼 IP 소송은 무산이 되며 천문학적인 금액의 소송 비용을 삼성에게 물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롱혼 IP 측은 얼마 전 설립한 TBT와 자신들은 전혀 다른 업체라며 따라서 이전에 삼성과 합의한 모든 계약 내용은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내에서 TBT가 롱혼 IP 위 자회사라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TBT 위 핵심 임원 상당수가 롱혼 IP 출신이었으며 과거 TBT가 설립되던 당시에 롱혼 IP는 TBT 위 대표자 역할로 각종 계약을 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TBT가 명백한 롱혼 IP 위 자회사라는 증거를 잡은 삼성은 미국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롱혼 IP가 계약사항을 위반했는 데다 소모적인 소송으로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를 보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삼성은 과거 TSMC 위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와 두 번째로 TBT가 롱혼 IP 위 자회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들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법적인 소송을 하지 않겠다며 좋게 합의하자 더니 새로운 회사까지 만들어가며 뒤통수 친 특허 기업에게 큰 한방을 선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롱혼 IP에게 특허를 넘겨주며 소송의 빌미를 제공해준 대만의 TSMC 또한 무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면 최종 판결까지 기본 2년에서 길어지는 경우 4년까지도 가야 합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로펌을 선임하여 특허 분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한 건에 보통 500만 달러, 우리 돈 6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은 일방적인 소송을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다국적 대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특허 소송 비용으로만 연간 3조 5천억가량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불과 10년 전 특허 소송 비용으로 연간 1조 원가량 사용하던 것에 비해 매우 커진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법원에서 특허를 분석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길어지며 시간과 비용 또한 길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는 2016년경 특허 전문업체 넷리스트로부터 서버용 D램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지만 2018년이 되어서야 미국 법원으로부터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비침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특허 침해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딱히 얻는 것은 없는 소모적인 소송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처럼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는 경우 소송 과정에서의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실제로 일정 부분 혹은 전체를 상대방이 보상해야 합니다. 이번에 롱혼 IP에서 삼성에게 진행한 소송 역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의 승리는 삼성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삼성이 낸 맞소송에 의해 롱혼 IP 측에서 상호협약을 위반한 내용으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인 것입니다. 만약에 삼성 측에서 이번 송사에 자신이 없었다면 맞소송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두 건의 소송에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단기간에 제일 많은 소송을 해본 경험으로 현명하게 대처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롱혼 IP 말고도 여러 특허 전문 업체들이 한국의 기업들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차별 소송을 남발하는 승리하면 좋은 거고 아니라면 많은 식의 소송을 진행해오던 특허 업체들이 최근 들어 더 치밀해지고 교묘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설립부터 한국의 기업들을 겨냥하고 특허 소송을 위해 회사를 차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엔 아일랜드에 위치한 특허 전문 업체 솔라스 OLED는 최근 몇 년간 OLED 관련 특허를 집중적으로 취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연구 개발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디스플레이 업체들로부터 구매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마련한 특허 기술들은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게 소송을 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사 창립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솔라스 OLED는 지난해부터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를 향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게 TV용 대형 OLED 패널의 회로 설계 특허 침해 소송을 했고, 삼성 디스플레이에게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엣지 디스플레이 관련한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현재 소송은 미국과 독일에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첨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식의 특허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특허 전문 업체들의 행태에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특허 전문 업체들은 짧으면 1년, 길면 5년 안에 설립되어 특허 침해 소송만을 위해 설립된 업체들입니다. 이들 회사들은 단 한 건의 연구 개발을 한 적도 없이 단순히 기존의 업체들로부터 특허의 권리만 사들여 각종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송으로부터 글로벌 기업들의 연구 개발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제품 출시가 늦어지는 등 소비자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진정한 특허 침해가 있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으나 관련 통계상 진짜 특허가 침해되었을 확률은 15% 정도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85%에서는 특허 침해가 없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소송으로 사회 전반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무차별 소송을 했지만 특허업체가 패소하는 경우 기존의 소송 비용만 부담하던 것을 넘어 연구개발 및 제품 출시에 차질이 생긴 책임을 물어 배상금의 가중치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5G 통신산업, 자동차 관련 기술 등에서도 수많은 특허 분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특히나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이 많은 이유는 아마 우리나라가 업계 1위인 경우가 많아서일 것입니다. 그만큼 한 번 걸리면 많이 뜯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완성한 기술을 앞으로 더욱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삼성의 가장 큰 라이벌인 TSMC가 관련 특허를 넘겨주며 삼성에게 소송을 유도한 사실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